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 오늘 사건이 일어난 보스턴은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우리에게는 하버드와 MIT 대학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생명공학 분야를 비롯한 유수의 최첨단 기업 연구소들이 즐비한 보스턴에는 2018년 기준 약 7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2020년의 어느 날 하버드대에서 박사를 마친 연구원 설성에는 중국에서의 일을 마치고 아주 오랜만에 가족이 있는 미국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 설성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자신의 아내 장레이와 조카 왕총이 남몰래 눈빛을 교환하는 걸 보게 되죠. 그것도 몇 번이나 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심상치 않은 기류에 설성에는 싸한 기분을 느끼고 그날 밤 그는 결코 마주하기 싫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 당신 조카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었어요. 아내 장레이의 말에 그동안 아이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왕총 형이 안방에서 자주 나와요. 그동안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생각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추어지며 한순간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힘겹게 쌓아왔던 명성과 이미지를 한 방에 끝내버리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외삼촌, 외숙모와 조카, 이들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드라마 소재로도 쓰지 않을 것 같은 현실판 막장 스토리.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설성해. 1978년 6월 출생. 당시 나이 44세. 중국 감숙성 무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설성해는 어려서부터 주위에서 천재라고 부를 정도로 총명하고 지능이 높았습니다. 머리가 좋은 만큼 공부도 꽤 잘했는데 학원이나 별도의 과외를 받지 않고도 줄곧 탑을 유지했죠. 1996년 설성에는 산시성에 있는 서북공업대학교에 입학해 전기공학 및 자동화 분야를 전공합니다. 2000년 대학을 졸업한 설성에는 동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 이어가죠. 2003년 석사 학위를 마치고 그는 베이징에 있는 국립자연과학연구소인 중국과학원에서 생물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2006년 설성에는 칭화대학교 생물정보학연구소에 들어가 박사 후 연구원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하죠. 28살이 된 설성에는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장레이를 만나 결혼합니다. 장레이는 설성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늘 세심하게 배려했으며 곁에서 묵묵히 그가 하는 일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설성에는 그런 아내가 정말 고마웠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끼죠. 2008년 설성에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죠. 중국에서만 안주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제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2008년 7월 설성에는 아내 장레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는 세계 최정상급 생명과학연구소이자 교육기관인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컴퓨터과학 개발자로 근무하죠. 설성에는 중국에서의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비싼 집값 때문에 아내와 작은 집에서 살며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같은 연구소에서 박사 논문을 쓰던 동료의 말에 따르면 설성에는 모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부인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커플이 무척 보기 좋았죠. 모범적인 부부 그 자체였어요. 연구소 주변을 렌트비가 비싸기로 악명이 높은데 그때 그들이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여유롭지 않은 형편이다 보니 매우 낡고 오래된 집에 살았는데 두 사람은 항상 엄청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어요. 정말 보기 좋았죠. 함께 노력하고 서로 의지가 되어준 덕분에 설성의 부부는 빠르게 미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형편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2010년 12월 인생의 더 높은 곳을 향해 그는 하버드 대학교 통계학과에 들어가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설성에는 생물공학 분야를 연구했는데 통계학을 접목하면서 그동안의 연구를 데이터화하고 수치화해 자신의 연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죠. 설성에는 주로 생물정보학 기술을 이용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국제 저널에 게재하는데 설성애가 저술한 10편 이상의 연구 논문은 암 조기 진단을 위한 제품 개발과 정밀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이용되죠.
설성해의 일명 돈이 되는 연구에 과학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암 진단 연구 분야에서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죠. 설성에는 미국에 어떤 인맥도 없었지만 그의 연구의 중요성과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동안 설성에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일로도 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설성에는 아내 두 아이와 함께 남 부러울 것 없는 평온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지만 여기에서 안주할 설성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는 연구들이 워낙 돈이 되다 보니 주변에서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러브콜이 쇄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설성해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 미국에서 연구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지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설성해는 사실 미국에 오기 전부터 미국에서 공부해 그 성과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갈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성해의 아내 장레이의 생각은 설성해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죠. 그녀는 미국이 너무 좋았습니다. 미국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죠. 이제야 살만해졌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간다니 너무 싫었습니다. 2015년 1월 설성에는 중국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에 남고 자신만 중국과 미국으로 오가며 일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그는 천진의 망강원 유전자 과학기술이라는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하죠. 그리고 그간의 연구를 상품화해 시장에 출시합니다. 그 결과 설성에는 부와 명성을 모두 얻게 되죠. 2017년 그는 늘 자신의 연구가 중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가 중국에 다시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설성에는 회사를 운영하기에 바빴지만 암치료 연구를 위해 중국 과학원 천진산업미생물학기술연구소에 들어가 산업연구원으로도 활약하게 됩니다. 설성에는 혼자 중국과 미국으로 오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2018년 흑수저인 설성에는 0에서부터 시작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까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걸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죠. 그야말로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순탄하기만 한 완벽한 인생이 있을까요?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지금까지 한 땀 한 땀 힘겹게 쌓아 올린 설성해의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랜만에 중국에 온 설성해는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회사로 갑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죠. 바로 그의 누나였습니다. 잘 지내지? 이번에 너 들어갈 때 말이야. 혹시 왕총도 좀 데려갈 수 있을까? 왕총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좀 그래서 삼촌 좋은 게 뭐니? 삼촌이 미국에 있는데 이럴 때 미국 유학 한번 가는 거지. 설성에는 오랜 시간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중국에 회사를 차리면서 자주 중국을 오가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 오면 그동안 밀린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고 서둘러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가기에 바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가족의 도움이 컸습니다. 특히 누나의 희생이 컸죠. 그다지 형편이 좋지 않았던 탓에 거의 모든 지원이 아들인 설성애에게 쏠렸고 누나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동생 설성애에게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건 역시 누나의 몫이 되었죠. 평소 누나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던 설성애는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기회라고 생각해 누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날 이때의 결정은 설성의 인생에 있어 가장 경솔한 결정이었죠. 설성에는 일찍이 중국을 떠나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 탓에 조카 왕총이 어떤 아이인지, 어떤 인격체로 성장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성공한 자신이 가족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설성의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설성의 조카 왕총은 그다지 좋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외동아들로 오냐오냐 자라 제멋대로인데다 학교에서 자주 싸우고 소란을 피우고 학교 성적도 좋지 않은 일명 문제아였죠. 수능도 망쳐 어디 변변한 대학에 들어갈 성적도 되지 않고 계속 말썽만 부리니 설성의 누나는 아들이 중국에서 사람 되기는 글렀고
여기서 빈둥거리는 것보다 그래도 미국에 가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외삼촌이 있는 미국에 보내려 한 것이죠. 게다가 미국에서 성공한 외삼촌과 있다 보면 그 영향을 받아 아들이 뭐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누나의 부탁을 받은 설성이는 바쁜 와중에도 조카 왕총이 다닐 어학원에 수소문합니다. 2018년 9월, 설성이는 19살이 된 조카 왕총을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는 조카 왕총과 매사추세츠주 알링턴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하죠. 설성의 부부는 왕총을 세심히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설성이가 조카 왕총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왕총은 외삼촌이 설성이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죠. 설성이는 왕총을 돌보는 일이 자기 생각과 많이 다르며 힘에 부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이 바빠 점점 조카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아내 장레이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됩니다. 중국에 있는 회사가 점점 성장하면서 설성애가 중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업과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설성애는 자연스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가족을 돌볼 에너지도 없어집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아내와 어린 두 아이가 걱정됐지만 그래도 남자인 왕총이 집에 있어 다행이란 생각에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총은 외삼촌이 설성애와는 다소 갈등을 일으켰지만 외숙모인 장래희와는 잘 지냈습니다. 다행히 사촌 동생들과도 잘 지냈죠. 왕총은 서서히 미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2019년, 왕총은 보스턴에 있는 연구 중심의 사립 명문 대학, 노스 이스턴 대학교에 들어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죠. 조카인 왕총이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게 설성에는 인맥을 총동원하는 건 물론이고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왕총이 대학교에 들어가자 이제야 설성에는 누나에게 좀 면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족을 위해 했다고 생각한 최선의 노력과 선택이 그의 발등을 찍을 것이란 것을요. 하루는 설성애가 긴 중국 출장을 마치고 미국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내가 너무 반갑고 집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설성애와 달리 오랜만에 만난 아내는 꼭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왠지 자신을 불편해하고 피하는 듯 했고 대화할 때도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죠. 사실 설성애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일한다며 밖으로 놔두는 사이 아내 혼자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을 이끌어 가느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요. 설성애는 이게 다 자리를 너무 오래 비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가족과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는 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좀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자리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는 듯 아내는 의도적으로 설성애를 피해 다니기에 바빴죠. 2020년.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설성애는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내 장래희와 조카 왕총이 몰래 눈빛을 교환하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고 그날 밤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내 장래희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고백하죠. 2018년 왕총이 갓 미국에 왔을 때부터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렇게 장장 2년을 설성애를 속이며 두 사람은 만남을 지속해 왔던 거죠. 어쩐지 외삼촌인 자신과는 얘기도 잘 하지 않고 반항적이었던 왕총이 아내와는 웃으며 곧잘 이야기도 하고 꽤 친하게 지내는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두 사람이 각별히 잘 지내는 걸 봤지만 그래도 설마 차마 의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설성의 어린 아이들조차 엄마와 사촌 형의 묘한 관계를 눈치채고 아빠인 설성에게 여러 차례 귀뜸했었죠. 설성에는 머리를 세게 맞은 듯 순간 멍해지고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배신감에 차오르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걸 가까스로 참아내며 아내 장레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장레이는 모든 걸 왕총의 탓을 하며 억울하다고 말했죠. 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왕총을 막을 수 없었어. 한창 나이의 남자애가 달려드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당신은 매일같이 일해, 연구에 바쁘고 집에 없는 날이 허다한데 나 혼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너무 외로웠다고. 말이 통하는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니 나도 모르게 마음을 의지했나 봐.
장래인은 먼저 왕총이 유혹했다며 모든 탓을 왕총에게 돌리는 것도 모자라 그동안 가정을 등한시한 설성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장래인은 남편 설성애가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잘 알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자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생겨났죠.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왕총에게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왕총은 중국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는 중국에서부터 굉장히 유명한 바람둥이였습니다. 유난히 여자를 밝혔죠.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도 한 번에 여러 명의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있었습니다. 왕총은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여자친구들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으스댔죠. 미국에 왔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왕총은 미국에 와서도 여자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 보니 마음처럼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외숙모 장래이였죠. 외삼촌 설성에는 일 때문에 중국에 가느라 자주 집을 비웠고 장래이가 자신의 영어 과외를 해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장래이와 왕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엄마처럼 자기를 살갑게 보살펴주는 외숙모를 보며 왕총은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게 되죠. 앞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왕총은 중국에서도 그리 좋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설성의 누나, 그러니까 왕총의 엄마 역시 왕총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보낸 미국이었죠. 왕총은 미국이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중국과 달리 자유롭고 쿨한 딱 자기가 원했던 곳이었죠. 미국의 엄청난 자본주의를 눈으로 본 왕총은 절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계속 미국에 살고 싶어.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왕총의 영악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살려면 영주권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미국의 우수인재 유치 이민 정책에 부합해 영주권을 딸 가능성은 희박했고 외삼촌이 대학 입학까지는 도와줬지만 영주권까지 도와주기는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외숙모를 공략하자. 왕총은 외숙모에게 남자로 다가갑니다. 그녀의 취향을 파악해 관심사를 찾아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사촌 동생들과 놀아주고 집안일을 돕고 서서히 장래희의 마음을 파고들죠. 장래희 역시 조카 왕총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외로운 타국 생활에 대화 상대가 생기니 모처럼 만의 삶의 생기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잦은 출장에 오랜 시간 고독하고 쓸쓸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 서서히 왕총에 스며들었죠. 두 사람의 위험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설성애가 긴 중국 출장을 떠난 어느 날 장래희와 왕총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커져버린 욕망이 이성을 삼켜버리고 두 사람의 금지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언제였는지 아득해져 버린 장래희에게 왕총은 다시금 풋풋한 연애의 감정을 되살려 주었고 짜릿한 자극과 신선함을 선사했죠. 2019년 시간이 가면서 신선함은 바래고 장래희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불안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가정을 깰 생각이 전혀 없었죠. 장래희는 왕총에게 그만 관계를 끝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순순히 장래희의 말을 따를 왕총이 아니죠. 그러기만 해봐. 외삼촌한테 확 다 말해버릴 거니까. 왕총은 그동안 두 사람이 나눴던 메시지와 몰래 찍어둔 사진을 들이밀며 장래희를 협박했습니다. 왕총은 영주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혼 후 외숙모가 받게 될 재산에도 꽤 관심이 많았죠. 외삼촌이 상당한 부를 축적한 만큼 이혼 후 외숙모 장래희가 받게 될 재산도 꽤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외숙모와 결혼하기만 하면 영주권도 그리고 외삼촌의 재산도 다 내 것이야. 왕총은 이대로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장래희는 이때라도 과감히 관계를 끝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왕총의 협박에 장래희는 그렇게 1년을 더 질질 끌려다니며 관계를 유지하죠. 2020년 7월 설성애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약 2년 만에 외숙모 장래희와 20살 어린 조카 왕총의 금지된 사랑은 끝이 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설성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니 그것도 내 조카와 수치스러웠습니다. 2020년 8월 설성애는 냉정을 되찾고
하나씩 일을 해결해 갑니다. 먼저 아내 장래희와 이혼하고 두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장래희와 조카 왕총을 집에서 쫓아내죠. 설성이는 이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일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평온한 삶이 찾아올 거라 굳게 믿었죠. 장래희는 지난날에 후회하며 남편 설성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낯선 땅에 와서 함께 고생했던 그때의 기억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였을까요? 설성이는 아내를 다시 집으로 오게 하죠. 그리고 예전처럼 장래희가 아이들을 보살피게 합니다. 두 사람이 이혼해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지만 생활은 바뀐 거 없이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왕총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순순히 물러설 왕총이 아니죠. 설성이는 왕총을 집에서 내쫓고 경제적 지원을 다 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왕총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였죠. 왕총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장래희에게 만나자고 연락합니다. 하지만 장래희는 더 이상 왕총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설성애와 다시 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갑자기 집에서 쫓겨난 데다 경제적 지원마저 끊겨버리자 왕총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시련이라는 걸 겪어보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왕총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것 다 설성애와 장래희 탓이라며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2020년 8월 23일 왕총이 장래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 미래를 당신이 다 망쳤어. 난 이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책임져. 그렇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나도 따라가겠어. 장래희는 섬뜩했습니다. 왕총이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만 같았죠. 장래희가 답하지 않고 계속 무시하자 왕총은 설성애의 집으로 찾아와 집 주변을 배회하며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몇 번이나 집에 강제로 침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집에 침입해 설성애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왕총의 도놈은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설성애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나타나 아이들을 미행하기까지 하는 위험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죠. 설성애는 자신의 조카 왕총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혹여라도 아이들에게 해코지할까 두려웠죠. 참다 못한 설성애는 왕총이 아내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와 그간 왕총이 한 행동들을 근거로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왕총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하고 왕총은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이유로도 설성애와 그의 가족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도 할 수 없었죠. 접근 금지 명령으로 더 이상 외숙모 장래희를 볼 수 없게 되자 화가 난 왕총은 중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외삼촌이 날 집에서 내쫓았어. 법원에서 접근 금지까지 받아서 난 이제 그 근처도 갈 수가 없어. 왕총은 외숙모 장래희와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죠. 자기가 한 일은 쑥 빼고 외숙모 장래희의 유혹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이 당한 거라고 말합니다. 아들 왕총의 전화를 받은 설성애의 누나는 바로 동생 설성애에게 전화에 통곡하며 화를 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은 이라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애를 내쫓아? 그 어린 게 외삼촌 하나 믿고 그 멀리 간 건데 대체 부인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그 여우 같은 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애를 꼬드겨. 이게 말이 되니? 숙모라는 사람이 조카한테 그게 할 짓이야? 그러면서 왕총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자기도 부모님을 더 이상 보살피지 않고 신경 쓰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죠. 설성애가 아무리 자초지종 설명해도 설성애의 누나는 아들인 왕총의 말만 믿고 귀를 닫은 채 아무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쫓아낸 설성애를 원망할 뿐이었죠. 이렇게 사이 좋았던 남매 사이는 금이 가고 맙니다. 어찌됐든 왕총이 눈에 띄지 않으니 설성애는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죠. 왕총 역시 정신을 차린 건지 주 8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다 속임수였죠. 그의 내면은 설성애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에 대한 복수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2년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설성애는 겁이 났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기간이 끝나면 왕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접근 금지 명령 연장 신청을 합니다. 2020년 4월 7일 법원은 설성애가 신청한 접근 금지 명령 연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설성애와 왕총은 2년 만에 법원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설성해는 혹시라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초조했습니다. 법정에선 설성해는 왕총과 전처 장래희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다시 언급하며 왕총이 여전히 자기 가족에게 위협적인 존재임을 강조하죠. 이에 왕총은 과거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 다시는 이전과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합니다. 판사는 왕총의 아르바이트 기록 등을 살펴보며 왕총이 진짜로 변했다고 느끼는 듯 했습니다. 왕총은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며 지난 2년 동안 어떤 문제 행동 없이 조용히 지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다시 마주치고 충돌할 일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법원은 설성희의 연장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오자 왕총은 외삼촌 설성희를 쏘아보며 옅은 미소를 띱니다. 그 모습에 설성희는 그동안 힘겹게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을 그만 놓아버립니다. 왕총의 말과 달리 그는 지난 2년간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되려 자기 엄마를 이용해 하루가 멀다고 설성희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왕총이 자신들에게 접근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없다니 그가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일입니다. 설성희는 두려웠습니다. 설성희는 넋이 나간 채 변호사와 인사하고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법원 앞 주차장에는 먼저 밖으로 나온 왕총이 설성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설성희는 분노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나와 폭주하고 말죠. 2022년 4월 7일 오후 4시 50분 케임브리지 지방법원 앞 주차장에서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흰색 쉐보레 SUV가 갑자기 속력을 높이더니 검은색 도요타 차량을 박아버리죠. 검은색 도요타 차량의 운전자는 도와달라는 듯 힘겹게 손짓을 하고는 이내 의식을 잃고 맙니다. 잠시 후 흰색 쉐보레 SUV에서 설성해가 내립니다. 설성해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쓰러져 있는 검은색 도요타 차량의 운전자를 노려봅니다. 그는 바로 설성해의 조카 왕총이었습니다. 설성해는 품에서 총을 꺼내 왕총을 향해 미친 듯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왕총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죠. 총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거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쳤습니다. 사건 현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설성해는 총을 내려놓고는 달아날 생각이 없는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왕총 주변에는 10개의 탄피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2022년 4월 8일 설성해는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죠. 왕총은 날 너무 괴롭혔어요. 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했죠. 제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설성해는 지난 2년간 자기에게 일어나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성해의 변호사는 설성해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학과 과학계에 큰 공헌을 한 점, 왕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위협당한 점 등을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설성해의 차에 총기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그가 법원으로 올 때부터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계획 살인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설성해의 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 설성해가 조카 왕총을 해칠 거라는 어떠한 낌새도 없었다고 하죠. 아직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성해는 저명한 과학자이자 사업가였습니다. 매사에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죠. 설성해의 사건 소식을 들은 주변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믿지 못했죠. 그들은 아무래도 사건 당일 접근 금지 명령 연장 신청이 기각된 이래 큰 충격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임감이 강한 그였기에 그가 가족을 지킬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설성해의 전처 장래희도 법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끌려가는 설성해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중국인들이 왕총과 장래희를 비난하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짐승들과는 어울리는 게 아닌데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설성해를 많이 안타까워하죠. 일부 네티즌들은 미국 사법부가 중국의 국가 인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미국 사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부만 한 인재들이 시련에 약하다며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한 인간의 끔찍한 탐욕과 뻔뻔함에
가족이 파멸했고 중국과 미국, 더 나아가 인류의 의학과 과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과학자를 잃었습니다. 장래희와 왕총의 경악스러운 행태, 힘겹게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한 방에 날려버린 설성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설성해의 재산은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전처 장래희에게 가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5년 을사년 청사의해, 여러분이 가는 걸음, 걸음마다 꽃길이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